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성호영입니다. 우리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은 단체장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까요? 저희 지자체를 말한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단체장들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지켜볼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청남도는 세계 경제의 발전축이 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무역항, 전국토를 최단거리로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노선, 천혜의 관광자원,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까지 장점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해상왕국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충청남도에서 환황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권역별 특화 육성을 통해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삼농혁신을 통해 식량 안보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포 신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로서 21세기 도시 문명의 모범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충청남도는 농업 시대에도 산업화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내포 시대에는 21세기 아시아 시대 환황의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충남의 도전에 함께 해주십시오. 네, 행복충만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충청남도 취임하신 지 3년 지났습니다. 네. 살림살이 3년 동안 맡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2010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으니 네. 이제 3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 사이 저를 제가 이제 도지사 처음을 하는 17개 시도의 도지사 중에서는 가장 젊은 그렇죠. 도지사인데요. 네. 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 격려와 응원 덕분에 네. 지난 3년 동안 착실하게 또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 도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청남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리 내포 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했다는 건데 굳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9년에 네. 광주, 대구, 대전이 광역시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네. 자기의 행정 관할지와 도청 소재지가 서로 다른 곳에 있어 버리는 현실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을 충남도민들은 도행정의 주도지 내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오랜 동안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 전임 지사님이셨던 네. 심대평 지사님 시절에 그렇죠. 네. 이곳으로 도청 이전을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네. 네. 그럼 이 내포 신도시에서 열어가는 충남 비전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충청남도는 1989년 우리나라가 옛날에 팔도강산 이렇게 하다가 네. 13개의 도로 나누어졌을 때가 네. 언제냐면은 1896년 네. 고종황제 33년 때입니다. 이때 남북도가 갈린 겁니다.
그때 남북도로 갈렸을 때 네. 충청남도가 생겼으니 1896년에 이제 출발한 겁니다. 이때 충청남도 도청은 공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만 1932년에 대전으로 도청을 이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해 2012년 도청을 이구로 옮겼으니 네. 결과적으로는 36년 동안 공주에서 있었고 80년 동안 대전에 있었고 이제 내포 홍성 예산에 이 내포로 도청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앞서서 이 말을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느냐면 네. 공주 시대의 충청남도는 농업국가 대한민국의 농업 중심지였습니다.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의 역사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하던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이제 내포 시대 충청남도 이 도청은 대한민국 서해안 아시아 경제 시대를 또한 이끌으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어떤 그 과제가 우리 충청남도 도청 이전 사업의 저는 역사적 과제다,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충남도청 내포시대 개막. 충남도청 이전 사업은 민선 3기에 시작돼 민선 5기에 마무리된 대역사입니다. 2006년 도청 이전 예정지역을 지정 공고했고 2009년 청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으며 2010년엔 도시 명칭을 내포 신도시로 확정했습니다. 드디어 2012년 12월 청사를 준공하고 대전에서 내포로 도청 이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충청남도 80년, 대전 시대가 마감되고 환황해권 중심 내포 시대가 개막한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내포 청사는 도민에게 활짝 열린 복합 문화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서 충남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충청남도 하면 3대 혁신 과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대 혁신 과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무엇보다도 도지사나 대통령이든 시장 군수를 뽑아놓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주권자가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세금으로 오는 데는 정부 조직이 일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일 잘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목표고 이것을 행정혁신, 정부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가 일을 잘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권자가 진정으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치와 분권을 잘하는 충청남도 이런 도정 목표를 두 번째 자치 분권 혁신으로 삼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농업, 농어촌, 농어민 네. 앞에 농자 세 개를 딴 산업으로서의 농업, 공간으로서의 농촌, 사람으로서의 농민 이 삼농을 잘 혁신을 해서 농업과 농촌이 잘 살아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네. 삼농혁신 정책을 도정의 가장 큰 제1도정 목표로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충남이 이 행정혁신 덕분인가요? 그 3년 동안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예. 네. 굳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신 이유를 그리고 뭐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도정 우리 도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좀 챙긴 덕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큰 무리한 약속을 많은 약속을 잘 안 한 덕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 제가 2010년도 도지사 도전을 할 때 네. 도민 여러분들한테 저는 크게 세 가지 제가 도지사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지사로 뽑아주십시오라고 말했던 큰 세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영남이 뭉치고 호남이 뭉치니까 충청도도 뭉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런 지역주의 정치로 가면은 대한민국도 이익이었고 충청남도는 영원히 3등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난 바꿔보랍니다. 네. 뭐 이제 그렇게 가장 첫 번째로 약속, 제가 도지사가 되겠다는 충청남도의 새로운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저의 포부를 그렇게 밝혔고, 그리고 앞뒤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치분권 잘해야 국민이 주인 대접받습니다. 자치분권 잘하는 21세기 민주주의의 과제는 지방자치 잘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잘해서 주권자가 진정으로 주인 되는 겁니다. 4년마다 선거 한 번 하는 정도의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과제인데 이것에 실현하는 방안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두 번째 제 공약이 지방자치 잘하는 도지사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약속이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제가 민주주의와 통합의 역사, 평화와 민족 통일의 역사, 이런 역사적인 과제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충청남도의 새로운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네네. 제가 2010년도에 했던 가장 최대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관점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고민을 했고, 국민의 눈높이 관점을 세계적인 어떤 전망과 시야를 갖고 또한 지역 문제를 또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3년 동안의 시간들이 그렇게 좀 지나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공약 이행 평가 말고도 또 정부 3.0 정책에서 대표적인 롤 모델로 지금 인정을 네. 받고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길래 이런 좋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사실은 지금 정부 3.0을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2010년 말부터 충청남도에 행정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그 내부 그 시스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성문 앞에다 방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방. 네. 그리고 종이와 인쇄술이 발전하고 나서부터는 관보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극장 상영할 때마다 대한뉴스 해가지고 뉴스 방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을 주권자들에게 잘 알려야만 네. 주권자인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역사가 변화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잘 소통하느냐가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 옛날에 성문 앞에다가 방 붙이듯이 정부 행정을 잘 공개해야 합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정보통신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을 이 정보통신 시대에 맞춰서 잘 정비를 해놓으면 따로 별도로 방 써가지고 붙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도민들과 주권자들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준비를 2011년부터 충청남도 행정혁신에 대한 행정정보 시스템 리뉴얼 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대략 예산을 제가 규모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여억 원 이상을 집어넣어서 이 사업을 준비해왔고, 그래서 충청남도가 하는 홈페이지는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하면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려고만 했던 홈페이지라면 네네. 지금은 그 홈페이지 내에서 SNS라고 하는 페이북이든 카톡이든 어떤 형태의 인터넷상에 상호 호환된 자료가 서로 간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이 호환성을 홈페이지에 준다든지, 행정정보의 일반적인 행정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가 가능하면은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연동을 통해서 자료의 호환성을 좀 높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한 인터넷 검색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언제든지 도민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환경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을 충청남도에 지난 3년 동안 해왔고, 해오셨던군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새 정부의 정부 3.0 방침의 좋은 모델 사례로 선택되게 됐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치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나눠볼게요. 네. 유독 관심이 좀 많이 두고 계신 부분인 것 같으신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이 풀뿌리 민주주의, 평소에도 좀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되셨는지요? 민주주의의 글자 그대로 펴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력 높은 사람이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모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보통 사람의 평범한 시대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옛날 임금님의 왕도 정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하늘에 낸 귀중한 임금님이 끌고 가야지 우리 같은 무지렁이 백성이 뭘 알아. 이런 시대가 왕조 시대입니다. 이 왕조 시대를 이어받았던 것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인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야만 국가 생활이 가능해진다라고 했던 믿음이죠. 저는 386 민주화운동 세대입니다. 네. 독재를 반대했고 독재의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국가 권력은 반드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아내고 국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독재자를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는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의 시대의 눈높이로 보면 네. 동네에 빵집 다 죽이고 대기업들의 저 빵집 체인이 동네에 과자점까지 다 먹어버리는 현실은 보통 사람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시대 내에서 동네 빵집도 같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버려 둬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강자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이 강자가 이끌고 가는 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냥 많은 무지렁이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기득권에 끌려가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려면 네. 민주주의의 제도가 독재자 하나 막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네. 선거 한번 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주권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님실에는 많은 일반 주민들이 생활상의 민원을 가지고 언제든지 시장 군수실을 방문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 와서 대통령 나 만나달라고 데모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무엇이든 커져버리면은 자식도 많이 키우면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국가 권력도 너무 커져버리면 그 국가 권력은 각각이 평범한 사람일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외교, 통상, 군사, 국방, 안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영역의 업무를 보는 게 국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상적으로 애가 태어나고 부모님 모시고 이 살아가는 일상 생활의 정부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활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 생활정부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유치원이 너무 멀어요. 네.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야 되겠는데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는데 유치원 시설이 부족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지하수가 오염됐어요. 이 문제는 생활정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기 요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잘 해야만 국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청와대 대통령한테 쫓아가서 우리 동네 신장로 문제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국가는 국가답게 일을 해야 되고 생활 단위의 생활 정부들은 주권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부를 잘 제도화 시켜 놓는 것, 이게 제가 386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민주주의를 완성을 해놓고 싶은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뭐 왕도 정치부터 시작해서 독재자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지방자치 분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직 이제 걸음마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네.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도지사, 시장군수 다 청와대 내무부 장관 임명하던 시절로부터 지금 선거만 하는 제도입니다. 네, 네. 제가 도지사입니다만 충청남도가 쓰고 있는 웬만한 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쓰고 있는 돈의 80%는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참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뭐 거의 프랜차이즈점에서 네. 다 조리법 내고 전자레인지에 2분 대우가 1분 30초 대우가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모든 걸 다 중앙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지방으로 그냥 가맹점에 뭐 뿌려주듯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는 국가의 효율이 안 나타나고 또 지방자치의 원래 제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 다 그 분가시켜 놨는데 아침 저녁 밥 때 되면 다 모여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명실상부에 더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더 나아가려면 각자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단위로서 자기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책임하에 지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연방제형 분권 국가로까지 가야 합니다. 연방제형 분권 국가요? 네. 미국은 51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주법들이 가지고 사실상은 그 주들의 연합으로서 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의 이 수준으로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네. 국가적으로 작동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현재 지금 뭐 도정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앙 집권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뭐 사물을 보시면서 뭐 한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힘든 점, 소외감 이런 거 느끼신 뭐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국가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2만 달러 소득에 5천만 명 곱하면 1조 불 시대. 이 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네. 문제는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는 겁니다. 아침에 나올 때 이것은 간식비, 이것은 교통비 해서 이미 꼴표가 붙어진 그 용돈을 받는 아이와 한 달짜리의 용돈을 통으로 받고 있는 아이의 차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좀 더 나가서 부모랑 계약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등록금의 기본요금만 받고 나머지 생활비를 자기가 벌겠다고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생활이 모였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의 주도성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주도성과 자기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애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애초에 여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세원을 내서 충남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수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여기서 일정한 세원과 조세를 제도를 성립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야만 이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조세 입법권이 없죠. 그러면 입법권도 없죠. 조직의 권한도 실질적으로 이 도의 차원에서 보면 실국장들이 사실은 장관급으로 일을 해줘야 합니다. 도에서 일하시는 분. 그러면 네. 자기 책임성을 그 정도로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국장들이 자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의 그 인사권과 조직권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에 없죠. 총액으로 딱 서 있고 국장급 몇 명 이상 두지 말아라, 사급 이상 몇 명 이상 두지 말아라. 이게 이미 다 짜져 있는 틀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틀 내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지금 현재 수준이어서 이 문제를 먼저 풀기에는 그렇다고 뭐 국가 사무를 위임해주고 재정을 떼주고 뭐 당장 이렇게 당장 안 풀립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또 세원 자체가 너무 불균등하게 지금 불균등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먹고 살아라고 해버리면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거둔 세금 우리만 다 쓸래 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당장 국가 운영의 원리에서 대한민국을 분권형 국가, 연방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규정짓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 할 수 있어요 라는 정도의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분권화된 자치 그 정부들의 연합입니다 라고 대한민국 수준을 거기까지는 높여놔야만 국가 운영이 새로운 틀에서 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거 한 20년, 30년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0년 뒤, 20년 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5년 임기이기 때문에 5년 그렇죠. 뒤 이상의 계획을 전혀 못 세워요. 5년 이상의 다른 계획을 세우면 그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이 돼서 정말로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좀 받을 수 있죠. 외면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20년 뒤, 30년 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2003년도에 지방자치 관련된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 헌법 개정 논의를 1950년대부터 했습니다. 한 50년 걸린 겁니다. 50년. 네. 우리도 이제 87년 60항쟁을 통해서 적어도 휴전선 지키던 군인들이 갑자기 해서 정치하는 그런 나라 수준은 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제도가 확립이 되었고 이 선거제도가 확립이 되려면 언론, 출판, 집회, 교사의 자유를 통해서 여론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선거제도가 명백히 성립되죠. 또 선거제도가 성립이 되려면 최근에 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이 정책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네네. 국가기관이 선거제도에 개입하면 이 선거제도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제도 설계의 출발은 87년 60항쟁 때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장차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 뭐냐? 우리 컴퓨터로 치면 1990년대 초반까지 윤도 3.1, 3.2 그전에는 도스 쓰다가 3.1, 3.2 쓰다가 네. 95년 윤도 95 쓰다가 지금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 패드가 나올 정도의 이 운영 체계는 굉장히 미래의 사람들을 정보통신업계 내에서 누군가 내다보고 준비한 겁니다. 하나의 컴퓨터 내와 컴퓨터 내에서 기계 내에서 운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이렇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은 더 복잡하고 더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임기 5년짜리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임기 5년 대통령 도전하는 것이 최고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가장 목표는 정당을 통한 의회의 정치와 정당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든 참여민주주의든 네. 민주주의 제도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닌 정당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당의 제도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국가의 장기 플랜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성군 정치, 좋은데 군주 만나가지고 그 치세 동안 좀 반짝하는 나라, 그건 조선시대 때도 해봤잖아요. 근데 정조대왕도 이렇게 한때 잘하다가 물러나면 또 흔들려 버리고요. 네. 세종대왕도 그렇게 치세를 다 업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상 그 뒤로 보십시오. 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국가 운영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틀 내에서 정치라고 하는 정당 질서가 국가 운영의 미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정당 질서가 왜 미래를 못 만드냐? 다 지금 다 지역 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을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 우리가 남이냐 이것만 가지고 다들 정당에 뭉쳐 있으니 그 정당이 국가의 미래의 아젠다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연고주의와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에는 좀 네. 발목을 잡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충남도 얘기를 좀 돌아와 볼게요. 네, 충남도가 그러면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금 역설을 해주고 계신데 충남도는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좀 내고 계신지요?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올해 내로 왜냐하면 저도 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 직접 뽑힌 시장 군수님이 계십니다. 시장 군수보다 도지사가 상급 지도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대표성으로 수 볼 있죠. 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옛날 관선 시대의 상급 조직처럼 얘기하면 제부터는 어폐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람쥐 세포나 코끼리 세포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제가 등치가 크다고 해서 더 우월한 세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의 주권자의 대표성이라고 직접 선출된 대표성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네. 자기가 범위하고 있는 기능하고 있는 행정적 기능 때문에 시군의 협조를 더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왜냐면 개인이 혼자 못 사니까 마을을 만들고 마을이 혼자 못 사니까 지역 정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동네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려면 이게 읍면동 단위로 할 것인지 네. 왜냐면 5.16 쿠데타 이전에는 이 읍면동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읍면동은 인구 숫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읍면동이 정말 자치 단위가 될 수 있는지 정부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땅에서 살고 있는 질서가 만나는 어떤 지점이 주민자치가 출발해야 될 지점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랑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땅 위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살다가 네. 자기들끼리 자율적 조직만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돈을 모아서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줬던 조직, 이게 정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난 어떤 지점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현재 운영을 되고 있는데 올해 내로 5,000명 충청남도 동네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작업을 1차로 끝낼 겁니다.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을 자치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선진국의 사례, 마을 자치를 통해서 스스로가 운영되어지는 지역 살림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저렇게 살으니까 헐 낫네. 나는 읍장과 면장하고 우리 마을은 이런 관계에서 그럼 우리가 마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읍장 면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면 좋겠구나. 네네. 라고 하는 그런 뭔가의 그 깨달음을 저는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잔디 뿌리 뻗듯이 그러한 깨달음들이 마을 자치의 모태를 형성하게 되면 그 마을 자치의 모태를 중심으로 마을 규약이 만들어지고 그 마을 규약이 모여져서 일정 정도의 동네의 자율적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그 수순을 좀 밟아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교육을 주고 걸음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정도 수준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정 단계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계시죠? 계속 15개 시군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틀을 잡고 중앙정부에게는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관선시대 때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의 전달자와 현장 관리 감독자의 도정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국가의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정부한테 역제안을 하자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국가정책이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중앙정부가 역제안을 많이 하는 부서, 네. 많이 하는 실과와 담당자들에게는 저는 인센티브나 더욱더 격려해주는 체제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돈은 중앙정부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내리매기는데 중간 전달자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을 같은 수준에서 고민하고 제안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사업들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경제 정책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전략인데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1991년부터 출발했었던 농공단지 10만 평 이내의 시장 군수들이 관리하는 소규모 농공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농공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해 왔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 사장님들은 공장과 기업 환경이 나쁘다라고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우리 농촌 지역인데 저 농공단지가 오히려 지역의 친환경 농업에 방해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능하면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업 투자가 지역의 일반적 경제와 함께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공장 굴뚝을 유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유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그분들이 의료, 교육, 문화를 예를 들어서 이주하기는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료이고 어떠한 교육이고 어떠한 문화냐? 서울 살면 예술의 전당 몇 번 가십니까? 1년에? 서울에 사시면 정말로 대형 종합병원에 1년에 자주 가십니까? 그만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까? 거의 사실은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정주 여건들과 새로운 웰빙 라이프, 새로운 루럴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가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 산업단지 전략에 대해서 약간의 조례와 규약을 만들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대규모적인 재정 투자가 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재정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럼 투자가 들어오면 좋은데 네. 민간 투자는 당장 돈 투자해서 당장 뽑아 먹어야 되는. 뽑아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 장기간에 걸린 투자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하나 있는 상생산업단지 지역경제 모델에 대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하는 사회적 기업과 충남형 사회적 기업, 충남형 지난해 말에 협동조합법이 이제 통과되어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과 시장 기업의 생태계를 좀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게 우리 기업의 어떤 그 존재 가치나 활동 방식과 역할 방식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이 생태에는 존재해야 되는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고 돈만 이윤만 보고 달리는 기업들의 정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윤만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만 있는 정글이 아닙니다. 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굉장히 다양한 종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마니아들의 집단도 있고요. 마니아들이
마니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경쟁력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선한 의지의 사람들이 만든 조합들이 일반적인 독점 기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기업 질서의 생태의 종을 다양화하게 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하려고 하는 상생,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어떤 지역 경제 전략의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설계도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많은데 그 얘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리고 네.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양 건도를 우리가 올해 해양수산국을 신설하면서 네. 자연, 관광, 생태, 산업, 수산업, 제조업, 물류업 이런 복합적인 해양의 가치로서 한번 다시 종합계획을 짜보자고 지금 현재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짜지는 대로 저는 몇 가지 중앙정부랑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는 291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원이 방주로 다 막아가지고 땅을 쓰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예, 그렇게 해서 원래의 충청남도 해안선이 생겨먹은 대로 있었던 그 면적에서 약 25%가 이 방주제 때문에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해양 자원이 그 속에 살아갑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농업 가치 때문에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역 경제의 가치를 보거나 상태의 가치를 보거나 지역의 또한 경제적과 우리의 어떤 행복의 지수를 볼 때에도 이 중에 몇 개나 한번 터보자. 그래서 해양 시대를 정말 명시삼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해양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증대되는 시대를 한번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해양 정책을 지금 이제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조제를 좀 없앨 계획도 세우고 계신다. 그건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우선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재정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랑 좀 상의를 해서 다행히 이번에 새 정부의 환경부가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매우 그 능동적으로 대처 역할을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좀 하시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 정부와 좀 더 좀 많이 좀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 얘기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뭐 재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취득세, 좀 인하를 하겠다. 뭐 일방적으로 그냥 공포를 한 수준이었는데.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이 지방 자립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취득세는 우리 도 재정의 53%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1조 700억 가 1조 한 거령가량 집어넣었는데 5,300억 가량을 취득세를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9억 이상, 6억 이상 해서 세 층위로 나누어서 4% 받던 걸 2% 받고 2% 받던 걸 2% 받아왔는데 네. 이것을 영구히 그냥 2%, 1%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2%, 1%까지는 그동안에는 정부가 보전해 줬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감면을 했으니 그 감면한 액수만큼은 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보전을 받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보전 안 해주고 이제 깎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방 재정으로부터도 너무 큰 타격이지만 그렇죠. 네.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조치를 왜 하냐? 뭐 때문에 하냐 그 조치를?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 취득세 감면의 영구화가 부동산 거래와 실제로 부동산 경기에 가장 관건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냐? 정책 효과가 정말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두 번째로는 종합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절대로 어떤 나라든 그 세제 함부로 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공용제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비용, 이게 재산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재산세인데 부동산의 취득, 소유, 매매를 통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나라가 전체 양에 있어서 한 1.7%가량 됩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은 10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1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100만 달러라고 하죠. 10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해마다 꼬박꼬박 2만 달러 세금 나갑니다. 어떤 집에는 2% 나갑니다. 우리처럼 이제 막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서 나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양도 차익까지 이제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복잡한 건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비용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저는 총량을 줄이면 나는 국가 운영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지방 재정을 계속해서 보충을 할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 가액의 연간 1.3~4% 내고 있는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네. 여기서 더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차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지방 재정, 내 재정에 축이 나니까 나 반대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네, 그럼 일 얘기는 여기서 이제 접기로 하고요. 예. 네, 이제 개인적으로 도지사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이력을 제가 잠시 봤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저는 탄탄대로를 걸어 오셨을 줄 알았는데 예. 고등학교를 중간에 잠시 그만두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네, 네. 어떤 이유에서? 1980년에 제가 대전에서 남대생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네. 광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야당의 지도자가 국가 변란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힘 있다고 자기가 총칼을 쥐고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건 폭력에 제가 굴종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모욕감을 느꼈었고 또 하여튼 뭐 그 당시 시대의 흐름에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를 첫 번째 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성남고등학교에 부모님 성화로 이제 네. 재입학을 했는데 시험을 봐서 거기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자퇴를 했습니다. 뜻한 그래서 바는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회운동 하겠다고 이제. 네. 그 당시에요? 네. 저도 이제 사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혁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혁명을 했다면 네. 나는 국민의힘으로 혁명 한번 해볼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래저래 뭐 사회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책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지? 저 다독은 안 해요. 못해요. 다독은 아니시고요. 네, 다독은이라고 대부분 이제 굉장히 정독을 하는 편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에도 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는 뭐 검정고시를 봤지만 그때도 수학 같은 경우 정석이 완 딱 한 번 보고 그냥 학력고사 시험 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보고. 예. 학력고사 보신 예, 거예요? 예. 그 막 어떤 친구들은 정석 완투도 보고 막 해법 수학도 보고 막 그렇죠. 봤던 막 거 보는데 네. 나는 그냥 하나 딱 적어놓고 그거 그냥 이리저리 음미해 보면서 딱 한 번 보고 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 한 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래 봐요. 깊게 들어가시는 거군요. 예. 네. 책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2권을 내셨는데 담금질과 247명의 대통령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2권을 내셨는데 혹시 2권 다 소개를 해주시는 거 좀 시간상 좀 그렇고 둘 중에 좀 더 마음이 가는 쪽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담금질은 제가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데는 담금질이 좋고요. 네. 지방자치에 대한 제 소신을 이야기하기에는 247명의 대통령이라는 책이 제 소신을 얘기하기에는 좋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책입니다. 네. 247명의 대통령은 어떤 뜻이죠? 대한민국에는 청와대 핵심 대통령, 네. 16명의 시도지사,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지금 열을 못 네. 개고요. 네. 그러고 나서 230개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부, 네. 네.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247명의 대통령이라고 아하.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부분을 좀 알고 싶으면 담금질을 읽으면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자치분권에 대한 뭐 이념 그리고 생각들
이런 부분. 지금 거의 이제 도지사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했었던 이런 고민들이 네. 좀 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더 고민을 한 단계 더 전진시켰던 과제들을 정리해서 지금 원고가 거의 탈고된 세 게 번째 책이 있습니다. 곧 나옵니까? 네. 예, 곧 네. 곧 올가을에 그 책을 기다리겠습니다.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럼 독서 말고는 어떤 걸 즐겨 하세요? 뭐 운동이라든지. 제가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 그렇죠. 행복하려면 네.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마음을 빗질하는 방법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는 운동하는 거고, 네. 몸을 움직여야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몸을 움직여서 리드미컬하게 자꾸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탁구하고 네. 도지사 돼서 탁구하고 지금 배드민턴 배우고 있어요. 아, 배우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탁구하고 배드민턴. 탁구도 중학교 때까지 곧잘 쳤는데 네. 선수한테 배워보니까 네. 동네에서 막 휘둘리는 걸 탁구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계시군요. 펜 홀더를 쉐이크 핸드로 바꿨어요. 악수하는 양쪽 양면. 우리 동네 말로 네. 양쪽 빠따로 네네. 양쪽 양빠따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배우고 있고 배드민턴은 지금 한 대여섯 번 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아무리 초보라도 또 장비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그 가방 8만 원짜리가 다 샀어요. 가방이 채가 3개나 들어갔어요. 아주 큰 거. 멋있는 거 하나 샀어요. 그거 딱 메고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는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이신지요? 그 제 아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유쾌하실 것 같거든요. 제 아내가 어느 프로그램에 같이 나갔다가 네. 저를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설날 같은 때 열심히 일해서 녹초가 되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녹초가 돼 있는데 그런 자기를 붙들고 갑자기 뜬금없이 동학혁명 때는 어땠고 이런 얘기를 정초 세밋 전에 하는 남자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대화하자고 재미없을 거야 아마. 주로 말씀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들. 근데 이제 영화 자주 봐요 가족들하고는. 영화 자주.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 얘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난달에는 그거 한번 봤네. 김광식 씨의 노래를 모아서 네. 아바처럼 마마미아처럼 만든 문화 공연도 많이 즐기시는 편이시네요, 그럼요. 네. 가족들이랑. 네. 나름대로 충실하시네요. 그래도 도정도 열심히 보시고 가정도 충실하시고요. 제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핵심은 네. 제가 행복해야 좋은 도지사 될 수 있어요. 제가 행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도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며요. 네, 그런 말들이 있죠. 네. 저도 제가 하는 이 일에 즐겁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일을 즐겁게 하는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그분들이 저의 멘토입니다. 저렇게 일을 해야 된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도청에 여기 지금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정말 최고예요. 제가 어디를 가봐도 이 아주머니처럼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정말로 제가 많이 배우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참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충남도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3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셨던 많은 응원과 격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전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남도의 새로운 또 일꾼으로서 도를 대표하고 또 그 도를 대표해서 또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많은 모범과 좋은 일들을 좀 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말씀처럼 지금 뭐 자치분권이 제대로 강화가 돼서 충남도도 발전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자체를 말한다. 오늘은 행복충만 충남도 안희정 도지사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지자체를 말한다는요, 앞으로도 각 지역의 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에서부터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